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 최창규 회계사고요. 회계원리 시간입니다. 회계원리 교재는요, 이번에 새로 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표지가 이렇게 돼 있고, 이번에 책을 새로 내면서 제 단독적으로 책이 나왔는데, 일단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 교재 2페이지를 보면 저자 양력이 좀 나오는데요. 거기를 봐주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시려면 요 서브노트가 좀 필요해요. 저희 강의하는 중에 제가 필기해드리고 하는 것들을 여기다 좀 적으셔야 되는데 요 서브노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요 서브노트까지 구비하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저자 양력을 보시면 제가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게 1990년이에요. 그래서 경영학과 입학해서 뭘 할까 이제 뭐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공인행사 공부를 하게 됐고,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공인기사 시험을 합격했기 때문에 94년도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혹시라도 제 상담실에 글을 남기시거나 할 때 뭐 궁금한 거 질문하시는데 회계학 관련된 질문 하시는 것도 제가 답변해 드리고요. 또 격리장교로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 격리장교에 관심 있는 친구들 뭐 질문 올리시면 또 답변해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요 군대 갈 때는 현역 그 기간이 되게 짧았어요. 아니 짧은 게 길었죠. 현역이 기간이 길었죠. 지금은 현역이 기간이 짧아졌죠.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요즘엔 대부분 다 장교 기간이 기니까 보통 잘 안 가고 현역으로 빨리 가는 게 요즘엔 더 추세고, 저도 지금 제 아들이 있는데 고등학생이지만 이제 대학교 가고 하면은 저는 군대 먼저 보낼 겁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 군에서 합격하고 격리장교로 군대 갔지만 군대부터 보내고 군대 갔다 온 다음에 공부하는 게 요즘에는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군대를 가게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카투사라는 뭐 또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기 수업 듣는 그 젊은 남학생들이 있으면 일단은 카투사 지원을 한번 해보셔서 거기 되시면 거기 가시고, 아니면 뭐 요즘에 공군이라든지 뭐 좀 군대 생활 편하게 하면서 좀 뭔가 군에서도 뭔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때 당시에 그냥 공인회계사 시험을 쭉 공부해가지고 휴학도 안 했어요. 저는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회계사 공부하려면 휴학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학교 다니면서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저 때는 그냥 쭉 공부해가지고 제가 94년도에 저희 회계사 시험 붙을 때 저거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학부 때 다 못 끝내가지고 대학원 입학해서 회계사 시험에 붙었고요. 그래서 1997년까지 요 3년 동안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대학원 거기서 이제 회계학을 전공했죠. 석사 과정을 끝냈고요. 요때는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회계법인을 병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해서 삼일회계법인에서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시즌으로 하게 되면 세 시즌을 뛰고, 97년 4월 달에 이제 격리장교로 훈련 받으러 저기 경상북도 영천에 가서 장교 훈련 받고, 제가 훈련 끝난 다음에 처음 보직받은 거는 저기 강원도 홍천의 11사단 거기 사단 격리장교, 그래서 출납 공무원 좀 했고요. 1년 동안 거기 있다가 1998년도에 이제 서울로 오게 돼가지고 저 이태원에 가면 격리단길이라고, 그 격리단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 중앙격리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옛날에 제가 다닐 때는 육군 중앙격리단이었고요. 해군 공군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통합돼가지고 재정관리단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그래서 거기에 그 위치에서 2년 동안 제가 어, 계약처의 원가 뭐 분석 장교 뭐 그걸로 근무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하게 된 게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저한테
선생님은 왜 회계사인데 강의하게 되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전 원래 어, 그 대학 교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 친구들한테 수학을 이렇게 문제 푼 거를 막 가르쳐 주면 친구들이 야 네가 선생님보다 이해가 다 잘 돼. 네가 설명해 주는 게 막 이렇게 저한테 막 얘기해 주고 막 한 게 저한테 약간 동기부여도 되고 제가 남을 가르치는 게 제가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제가 가르치려고 하니까 제가 공부가 정리가 잘 돼. 그래서 그렇게 좀 공부를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진학을 할 때 처음에는 정말로 선생님 되려고 교대 갈까 생각했어요. 뭐 서울 교대 같은데. 근데 거기 가면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주변 분들이 야, 너 공부 좀 하는데 꿈이 그러면 되겠어? 남자가? 뭐 이런 그런 거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사범대학교를 갈까? 사범대학교 가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뭐라고 하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그래서 그러면 대학 교수 한다 그러니까 그건 괜찮대요. 너 대학 교수 하는 거는 꿈이 그 정도는 괜찮대. 그래가지고 그럼 대학 교수를 해야 되겠다. 근데 대학 교수라는 거는 어떤 그 전공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그럼 어느 과를 갈까? 그럴 때 제가 이제 법대 행정학과 그다음에 경영대학 뭐 이런 데들을 그때 당시에 그 중에서 고르려고 했거든요. 근데 법대를 가면 사법고시 해야 될 것 같고 행정학과를 가면 행정고시 해야 될 것 같고 경영학과에 가면 회계사라는 것도 있다는 건 알았는데 경영학과는 진로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제가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뭘 할지 모르겠으니까 뭐 내가 정말 사법고시가 나한테 맞을지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그래서 일단 대학에 갔을 때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 일단 경영학과를 선택했죠. 그래서 고대 경영학과에 입학해서 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회계학이 제 적성에 맞는 편이어서 회계학을 가지고 공부하다가 이제 회계사가 됐고 저는 결국에 고대 회계학 교수가 되는 게 사실은 그 대학교 때는 참 꿈이었죠. 제가 나중에 제 강의 쭉 듣다 보시면은 이제 고급 회계 가르칠 때 제가 고급 회계 저자의 이만우 교수님이라고 계시고 저랑 공조하고 있는 신영걸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이만우 교수님이 제 대학원 때 지도 교수님이고 신영걸 교수님은 제 선배님인데 그 신영걸 교수님이 딱 제가 그 가려던 길처럼 이렇게 학원에서 강의도 하시다가 책 쓰시고 그 지금 건국대학교 교수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보면서 회계사 된 다음에 회계학 교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트랙을 밟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회계사 붙었고 군대 가 있을 때 나 교수하려면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 연습을 그래서 98년도에 그 회계학원에 가서 강의해 보겠다고 제가 찾아가서 제 발로 그때 당시에 그래서 갔더니 강의할 자리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름 연락처 남기라 그래서 연락처 남기고 돌아왔죠. 저 군대로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얼마 뒤에 고급 회계 강의할 사람이 필요한데 고급 회계 강의 한번 해볼래? 그 제가 이 바닥에 들어와서 첫 번째 강의한 게 고급 회계인데요. 그 고급 회계 강의를 하는데 제가 처음 강의하고 책도 없었고 남의 책 갖고 하는 거니까 수강생이 몇 명 있었겠습니까? 주말반으로 했는데 몇 명 없죠. 근데 그 강의실에 그 몇 명 앉아 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김종길 회계사라고 저희 나무학원에서 지금 재무관리 가리키는 우리 김종길 회계사였어요. 그래서 제 첫 강의를 들었던 학생이고 그때 인연이 닿아 가지고 계속 알고 지내다가 어, 제가 이제 강의 계속 하면서 김종길 회계사를 발탁해서 재무관리 가리키라고 해서 지금의 우리 스타 김종길 회계사를 제가 만들었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또 삼일회계법인 다닐 때 제 1년 밑으로 들어와서 격리장교가 저처럼 제가 1년 먼저 격리장교가고 그 뒤에 격리장교 간 게 이승철 회계사예요. 세법 가리키는. 그래서 이승철 회계사가 그렇게 알고 지내다가 제가 강의하는 거 알고 제가 이승철 회계사한테 그 강의 한번 해보라고 와서 지금 세법의 1인자가 됐죠. 이승철 회계사가 그런 인연이 있는데 아무튼
97년도까지 이제 3일의 개법인 다니면서 이때 격리장교 가고 98년도에 그 잠깐 아르바이트로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1년 정도 해보니까 재책이 있고 뭐 강의를 진짜 전문으로 하지 않는 한 이게 쉽지 않구나 해서 강의를 그만하고요. 그 군대에서 이제 3일의 개법인에 복직 하려고 영어학원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2000년에 그 이제 전역하는 해거든요. 군대 2000년 6월 달에 전역을 했는데 그 해에 연락을 받았죠. 그 당시에 웅지 경영 아카데미라고 그게 이제 1등 학원이었거든요. 그 1등 학원에서 갑자기 이제 강의할 사람 필요하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가면 그 일원으로서 제 능력을 펼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2000년부터 웅지 경영 아카데미에 가서 강의를 시작했고 그때 이제 회계 원리, 중급 회계 이런 걸 강의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회계 원리 강의한 게 2000년부터니까 지금 제가 이 강의 촬영하는 게 지금 2023년 여름인데 2023년 여러분들 그러니까 24년 된 겁니다. 제가 이제 회계 원리 강의한 게 진짜 오래 했죠.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이 학원에서 이렇게 회계 원리 강의하고 중급 회계 강의하고 회계사, 세무사 수험생들한테 계속 강의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자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학원 강의 바닥은 이게 학교랑 달리 야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강의를 선택해 주지 않으면 제가 이 강의를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제 강의를 듣고 도움받아서 합격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렇게 그게 제 보람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목적이 여러분 회계사, 세무사 이런 전문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 강의를 통해서 이 회계학을 조금 더 어떻게든 쉽게 접근하시고 회계학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셔서 합격하게 하는 게 제 보람인데 그거를 24년째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많지 않습니다. 이 바닥에 강의하시는 분 중에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그 자리를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회계학 강의사의 한 역사를 긋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2000년부터 강의를 했고요. 2000 한 6년쯤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요 사이에 그 웅지세무대학이라고 파주에 만든 거에서 그 교무처장도 했어요. 제가 거기 커리큘럼 다 짜고 해서 제가 웅지세무대학 1기와 2기 학생들을 지도해 가지고 그때 회계사를 진짜 붙였습니다. 그 회계사 공부하러 온 학생들을 우리가 그 학교로 보내 가지고 아주 그때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때 그 학생들하고도 지금도 연락하고 지냅니다. 그리고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그래서 제가 대학 교수의 꿈은 이뤘어요. 그때 교무처장까지 했기 때문에. 근데 대학 교수를 해봤더니 대학 교수로서 가르치는 거보다 이 학원에 와서 수업 듣는 애들이 더 열정적이야.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학점만 따려고 하는 게 있고 그 하여튼 그래. 하여튼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여러분처럼 학원 강의를 통해서 제 강의를 막 열심히 들리는 이런 분들한테 제가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게 훨씬 더 보람이 있구나라는 걸 좀 느껴서 계속 학원 강의를 하게 됐어요. 2006년에 이제 미래경영 아카데미라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 1등 학원이 됐죠. 그래서 2006년부터 미래를 저희가 운영한 게 2012년까지 그렇게 미래경영 아카데미라고 했다가 저희가 이제 독립을 또 다시 하게 돼가지고 2013년부터 나무경영 아카데미를 만들게 된 거고 지금 2023년까지 나무를 10년 됐네요. 이 건물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동안 회계원리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촬영하는 이 회계원리 강의는 제가 더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회계 원리라는 이게 회계학 입문 과정인데 좀 더 쉽게 이제까지 뭐 그렇게 가르쳤지만 좀 더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서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가짐을 먹고 강의를 찍을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고 또 이게 여러분 이제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보다 보니까 강의실에서 직접 이렇게 질문할 기회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제 게시판에 언제든지 글을 올리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답니다. 그래서 뭐 상담글 올리셔도 되고요. 회계원리 책에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되는데 항상 회계원리 책에 있는 걸 질문하실 때는 어느 페이지 어떤 예제, 어떤 객관식 문제, 어떤 주관식 문제에서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질문을 해주셔야 제가 좀 더 답변을 쉽게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고 또는 회계사에 관심 있거나 세무사에 관심 있어서 그런 직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계셔도 저한테 올리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고 뭐든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 소개를 좀 했고요. 자, 이제 첫 시간입니다.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겠습니다. 요 서브노트 준비되셨죠? 요 서브노트 몇 페이지 보시냐면은 2페이지를 펴셔서 첫 시간에는 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화면에 잘 안 보이시죠? 2페이지, 3페이지 거기 나와 있는 거를 설명할 거고요. 회계원리 교재는 목차를 펴시는데 목차가 2페이지, 4페이지네요. 목차가 4페이지. 제가 화면에 이렇게 그 서브노트 내용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브노트 2페이지 펴시면 지금 칠판에 보이는 내용이 보이실 텐데 자 오리엔테이션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원리라는 과목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계사 시험에 관심 있거나 세무사 시험에 관심 있거나 제일 먼저 듣는 수업이 지금 듣고 계시는 회계원리고요. 중급회계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중급회계라는 과목을 공부하시려면은 회계원리가 선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선배들한테 가끔 들을 때 야, 회계원리 필요 없어. 그냥 중급회계부터 공부해. 이런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후배한테 조언할 때. 그런데 저는 24년간 강의를 했지만 중급회계를 바로 듣는 건 그거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회계원리에서 연습을 통해서 이게 좀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중급회계 내용이 아주 잘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회계원리 듣는데 한 달도 안 걸리거든요. 회계원리 과정을 먼저 거치는 게 중급회계에서 시행착오를 적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니까 여러분들 회계원리 수업 지금 듣고 계시면 잘 선택하신 거고 회계원리 수업을 통해서 기본을 좀 닦고 중급회계 가시면 훨씬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대학교에 막 입학하셔서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당연히 회계원리라는 과목을 1, 2학년 때 듣죠. 뭐 대부분 학교가 1학년 때 가르치는데 학교 교수님이 가르치는 회계원리는 요즘에 뭐 교수님들 중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 계시지만 친절하게 일부 뭐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뭐 대학생은 혼자 공부하는 거지 내가 다 알려주는 건 아니야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책에 적혀 있는 거 그냥 혼자 풀어보고 좀 본인이 공부하라 뭐라고 해요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주도 학습 뭐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회계학이라는 게 어렵다고 말하는 게 이게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낯설어서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많이 얘기할 건데 어렵다와 낯설다는 다른 말이거든. 그래서 어려운 건 해도 어려운 거야. 근데 낯선 거는 내가 안 봤던 거기 때문에 낯서니까 그냥 뭐지라는 거지. 알고 나면 너무 기본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회계학이라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낯선 걸 제가 해결해 드리려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그 대학교 교수님 수업만으로는 좀 그런 게 해결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학원 강의를 지금 활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도움 받으시고요. 궁금한 거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고 이걸 먼저 듣고 대학교 교수님 수업 들으면 일석이조가 뭐냐면 교수님 수업이 귀에 잘 들어오고 두 번째 학점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경쟁력이 있잖아. 여러분들이 미리 이렇게 선수 학습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후배들한테 학교에서 회계원리 수업 듣기 전에 학원에서 이 회계원리 강의 뭐 얼마 기간 길지 않습니다. 요거 한번 딱 듣고 나면 훨씬 도움 되니까라고 많이 주변에 얘기해 주세요. 아무튼 그렇고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과목은 회계원리인데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라는 게 재무회계라는 거야. 그래서 재무회계라는 이름이 있고 요 밑에 보시면 관리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라는 이름이 있죠. 우리는 재무회계, 전 재무회계 쪽을 가리키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데
재무회계라는 게 뭐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외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재 1장, 다음 시간부터 1장 책 정리해 드릴 건데요. 그 외부 정보 이용자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외부 정보 이용자 그러면 주주와 채권자. 여러분 주주와 채권자라는 말 들어보신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같이 이 회계 원리 수업을 따라가시려면 적어도 주식회사라는 말은 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들어오셨으면 주식회사란 말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요즘에 다 알잖아. 주식회사란 말 다 듣지 않아? 여러분 지금 회계원리 교재 갖고 있죠? 회계원리 교재 몇 페이지를 좀 펴보시자면은 10장이고요. 페이지는 452페이지입니다. 452페이지 책을 좀 펴보세요. 452페이지 펴니까 그 맨 위에 제목이 주식회사의 특징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주식회사의 특징. 거기를 읽어봐. 그러면 주식회사가 뭔지를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뭐 특징이 첫째, 둘째, 셋째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 뭐 한 페이지도 안 됩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그걸 좀 읽어보시면 주식회사에 대해서 조금 어떤 거구나라고 익숙해지실 거고요. 주식회사라는 것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주식회사라는 법인. 우리가 개인이란 말이 있고 법인이란 말이 있는데 법인을 설립하는 거죠. 법인은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로 만듭니다. 주식회사로 만들면 거기에 출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주주라고 하는 거고요. 주식회사의 출자에서 주식을 받은 사람들을 주주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회사가 돈을 빌리겠죠. 은행에서 사업하려면 돈을 빌렸을 때 그걸 이제 그 돈 빌려준 그 상대방을 채권자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은행 같은 데들을 채권자.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주주와 채권자가 어떤 회사의 외부 정보 이용자다. 이렇게 이제 느끼시면 되고, 그 주주나 채권자들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우리 재무회계라는 건데, 재무회계라는 분야는 가리킬 때 회계 원리라는 단계, 중급 회계라는 거, 그다음 고급 회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랑 같이 한 달 동안 이 회계 원리라는 과목을 학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요 적혀 있으니까 요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먼저 원가 회계부터 얘기하자. 원가 회계. 원가 회계부터 얘기하면 요 제조기업이란 말 있지? 제조기업. 여러분 제조기업이란 단어와 상기업 안 적어도 돼. 상기업이라는 말은 구분할 수 있어요? 제조기업, 상기업? 여러분들 이런 단어 알아? 상품이란 단어 알아? 그 다음에 제조기업이면 제품이란 단어 알아? 제품? 그러니까 회계학 공부 시작하시는데 상품이란 단어와 제품이란 단어를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상품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데 여러분 가면 걔네들이 진열해 놓은 물건이 있지. 그들이 만든 물건이야, 사다가 파는 물건이야. 유통업하는 회사들이 자기가 만든 물건 파는 게 아니라 사다 팔고 있는 거잖아. 그런 물건들이 상품이야, 상품. 제품이라는 건 그 회사가 그 물건을 만든 거죠. 제조한 거, 제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큰 회사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회사들이 제조기업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만드는 회사, 그다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같이 자동차 만드는 회사 다 제조기업이죠. 그래서 이 제조기업들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 원가라는 말 여러분 물건 사죠.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서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사. 여러분이 구매하는 가격은 그 판매자 입장에서 판매 가격이야. 원가가 아니지. 근데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익을 내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자기의 원가보다는 판매 가격을 높게 팔지 않겠어? 그래야 남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가라는 게 판매 가격이라는 게 있으면 원가라는 게 있는 거야. 근데 많은 제조기업들이 원가 공개를 안 하죠. 그 기업 비밀인데요. 아니 내가 만든 물건의 원가가 얼마 나는 걸 왜 공개해야 돼?
만약에 원가를 공개하면 소비자들이 야 원가 그거밖에 안 드는데 판매 가격 그렇게 많이 받아? 너희 완전히 이 폭리 취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발만 사겠죠. 그리고 원가를 절감하는 건 기업의 경쟁력이야. 내가 노력해서 원가를 절감했는데 그걸 왜 공개해야 돼? 그냥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격에 팔고 난 원가 절감해서 차이만큼을 벌어야지.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원가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은 외부의 원가를 공개 안 한다 하더라도 자기 내부에서는 자기가 만든 물건의 원가가 얼마인지는 계산이 돼야만 그 물건을 얼마에 팔아야 되겠다는 판매 가격을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가 계산이라는 게 필요해요. 제조기업들이. 현대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들 때 재료비가 들어가죠. 그 조립하는데 로봇이 많지만 로봇들은 다 저런 겁니다. 기계장치니까 감가상각비가 또 감가상각비란 말 잘 모르겠으면 배울 겁니다. 우리 진도 나가면 다 알려줄 겁니다. 감가상각비라는 거 그런 게 또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투입된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인건비 발생하면 그런 걸 집계합니다. 그런 걸 집계해서 제품 하나당 원가가 얼마냐라는 걸 계산해내는 그런 과목이 원가회계입니다. 원가회계. 그래서 여러분들 원가회계를 나중에 배우시면 원가회계는 제조기업들이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대부분 다 커피 사 드시죠? 뭐 스타벅스라든지 기타 등등의 커피집 가서 그러면 여러분 커피 한 잔 아메리카노 사면 얼마에 팔아요? 다 다르죠, 매가가. 거기마다. 그런데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한 잔에 한 5천 원 언저리 하죠. 그러면 그게 판매 가격인데 원가 아세요? 그 스타벅스에서 파는 아메리카노 한 잔에 원가가 얼마냐? 아이스 아메리카노면 얼음 들어가죠. 거기에 이제 뭐 원두 갈아서 뭐 넣죠. 그다음 물 타죠. 그게 얼마일까요? 그걸 공개 안 하죠. 아주 원가가 낮아요. 그래서 이 커피 판매점들이 이 마진이 아주 셉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를 정말 싸게 파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박리담회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니까. 근데 우리가 원가라는 건 계산을 해야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나타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가 회계라는 게 있구나. 알았죠, 여러분? 저는 원가 회계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재무 회계고요. 원가 회계는 이제 다 우리 학원의 다른 선생님한테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회계 원리 가르칠 때는 상품을 주로 하는 거야. 아직 여러분들이 원가 회계를 배우시지 않으셨으니까 제품의 원가 계산을 못 하잖아. 그래서 상품 가지고 거래하는 걸 주로 가르칩니다. 재무회계에서. 그래서 재무회계는 상품을 가지고 주로 여러분에게 어떤 거래 기록하는 걸 보여드리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관리회계라는 과목이 있어. 관리회계. 영어로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이야. 그래서 관리회계라는 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재무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정보 이용자, 그 기업 주식회사의 밖에 있는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과목인데 관리회계라는 건 여기 써 있는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돼 있지. 내부 정보 이용자는 책에 나온다. 나중에 제가 진도 나갈 때 4장 가면 책에 다 써 있어.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해서 그 회사의 경영진이야, 경영진.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회사에 가면 이사회라는 게 있어요. 이사들 모임. 그리고 이사들 모임의 대표를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대표이사, 이사들, 고들이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여러 가지 의사결정해야 되잖아. 그러면 아래 직원들이 그 윗분들이 의사결정하게 자료를 올려줘야 되겠지. 그 자료를 보고 의사결정할 거니까. 그런 거 만드는 걸 하는 게 관리회계야. 그래서 관리회계는 내부 의사결정하는 그 위에 경영진에게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라는 걸 가리키는 과목이 관리회계구나. 이것도 역시 저희 학원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 가르칠 거니까 그분들 강의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재무회계를 가르칠 거고요. 그 다음에 세법이란 과목이 있어. 세무회계는 그냥 세법이야. 여러분이 세법을 공부하시면 나중에 세법 개론을 먼저 배우시고 그다음 세무회계라는 과목을 배우시는데 세법이라는 법에 근거해서 세금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세금 계산하는 계산을 가리키는 게 세무회계라는 과목이구나. 그래서 뭐 법인세 계산, 부가가치세 계산, 소득세 계산 이런 거 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았지? 저는 재무회계를 알려드릴 겁니다. 됐죠? 우리가 배울 재무회계는 회계 원리, 중급 회계, 고급 회계 단계로 돼 있는데 여러분 서브노트 펴놓은 거지 지금. 이 페이지 보시면 서브노트에 여기 위에 좀 적을 공간 있지? 여러분 요 위에 여기다 좀 적어. 회계 원리라는 과목에서 가리키는 게 뭐냐? 회계 원리라는 걸 이렇게 말해. 회계학의 입문 과정이다. 회계학의 입문 과정이다. 그래서 회계학 공부할 때 처음 듣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회계 원리에서 배우는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두 가지. 장부 기록하는 방법 더하기 그다음 제가 적는 게 FS라는 영어 약자야. 이게 Financial Statement라고 해서 재무제표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거든. FS 작성. 그래서 FS라는 말을 보게 되면 재무제표다라고 알면 돼.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라고 적어. FS 재무제표는 네 가지가 있는데 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가지 나열해 볼까? 네 가지 책에다 나와 있어. 네 가지가 첫 번째 재무상태표, 두 번째 포괄손익계산서, 세 번째 자본면동표, 마지막 네 번째 현금흐름표. 이렇게 네 가지인데 여러분 회계원리 공부할 때는 마지막에 배울 현금흐름표, 세 번째 자본면동표 있지. 그 두 개는 회계원리 때 안 해. 그냥 중급회계 때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돼. 현금흐름표, 자본면동표는 중급회계 때 가서 잘 배우면 되겠다. 회계원리 때는 두 가지만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그 두 가지만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중급회계 갔을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네 가지를 만드는 걸 배운다. 그리고 장부 기록하는 방법을 배워요. 장부 기록. 장부 기록이라는 말. 여러분 이제 우리 책에 나올 거예요. 단식부기라는 말과 복식부기가 나올 겁니다. 알려드릴 거예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라는 게 있을 때 우리는 복식부기다. 복식부기만 가리킵니다. 복식부기만. 단식부기는 가리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장 진도 나간 다음에 단식부기하고 복식부기 비교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정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배우실 거는 복식부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식부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원리에서 이 크게 두 가지를 배우는데 이 배운 게 있잖아. 중급회계 때 그대로 똑같이 배워. 그러니까 회계원리에서 기본을 닦은 걸 그대로 중급회계 때 배우는 거야. 고급회계 때 배우는 게 좀 달라. 근데 고급회계 때 뭘 배우느냐는 고급회계라는 건 주제가 달라지는데 그건 나중에 중급회계 배울 때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아. 근데 고급회계라는 과목에 들어가다가 나열만 해줄게. 합병, 연결, 그다음에 지분법, 그다음에 파생상품 이런 거 배우는 게 고급회계인데 이런 오해 나지 마. 고급이라는 게 중급하고 단어에서 고급 중급 하니까 이건 고급이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지. 마지막에 배우는 거고. 아니야. 난이도에 대해서 구분한 게 아니라 주제가 다른 거야. 주제가. 여기서 가르치는 주제와 여기서 가르치는 주제가 다른 거기 때문에 고급 회계를 선입견으로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고급 회계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잘해야 되고 세무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세무사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 그래서 회계사 공부하는 분들이 이 고급 회계까지 나중에 잘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회계 원리부터 잘해야 되고요. 그다음 중급 회계 이렇게 진도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목차를 좀 보겠습니다. 그 교재 목차 몇 페이지냐면 4페이지에 있어요. 교재 목차를 앞에 펴시면 4페이지에 있는데 저랑 같이 1장부터 할 건데요. 1장에 제목이 있습니다. 회계의 기초 개념이라고 돼 있죠. 거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요 장부 기록할 때 필요한 복식부기의 기본을 좀 배울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2장은 결산과 재무제표 작성인데 거기서 이제 장부 기록한 거 바탕으로 재무제표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를 흐름을 배우는 게 2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장이 있는데 3장 제목이 상기업 결산이라고 돼 있죠. 그 상기업이란 단어에다가 아까 말한 상품
밑에 써 있을 거야. 써 있다. 거기 목차 보면 상품이란 단어가 있지. 그래서 상기업을 배우는 거야, 우리는. 그런데 1, 2장에서는 상기업을 바로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서비스업을 먼저 가르치는 게 쉬워요. 서비스업이 여러분 지금 제 강의 듣고 있죠. 저희 나무경영 아카데미가 이렇게 교육 서비스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 서비스.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게 교육 서비스. 저희 서비스업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재화를 파는 게 아니라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이 지불하시는 거고 이렇게 저희가 서비스업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업의 회계 처리가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서비스업 회계 처리를 먼저 가지고 복식부기를 이해한 다음에 3장에서는 상기업, 상품 매매하는 상기업 회계 처리를 본격적으로 배워서 그 뒤로부터는 상기업 회계 처리를 주로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4장으로 가시면 회계 이론 체계라는 게 있는데 간단하게 회계원리에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5장으로 가시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이제 앞에는 이제 복식부기에 대한 기본 개념 배우는 거고 5장부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회계 처리를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배우는 부분인데 여러분 아까 재무제표에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 회계 원리에서 딱 2가지를 잘 배우면 된다 그랬지. 뭐였어?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였는데 재무상태표는 구성하는 요소가 3가지라고 알게 될 거야. 자산, 부채, 자본. 들어봤지?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거는 2가지. 수익과 비용이야. 수익과 비용.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 때 5가지만 알면 다 아는 거야. 나열할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 5개. 요 5개가 뭔지 오늘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강의 진행하면서 다 설명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계학 교재들 만들 때 이거를 하나하나 가리키는 걸로 책을 좀 구성하거든요. 자산을 먼저 가리키고요. 그다음 부채를 가리키고요. 그다음 자본을 가리키고요. 그다음 수익과 비용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5장을 보시면 제목이 재고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산이죠. 2번째 6장으로 가니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죠. 자산입니다. 7장에 금융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산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7장까지가 자산을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8장입니다. 8장을 보시면 금융부채라고 해서 부채가 나오죠. 9장을 보시면 유동부채, 충당부채, 우별부채라고 해서 부채입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이 부채를 배우는구나. 그 다음 10장을 보시면 자본이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자본은 알게 될 건데요. 자산 빼기 부채입니다. 라고 알려드릴 겁니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라고 알게 될 건데 그 자본을 가리키는 게 10장이고요. 제가 회계원리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앞에도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겠지만 요 10장을 되게 열심히 가르쳐요. 왜냐하면 제가 중급 회계도 가르치고 고급 회계도 가르치고 이렇게 회계사 시험 끝까지 공부하고 세무사 시험 끝까지 공부하는 걸 가르쳐 보면 이 자본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면 뒤에 가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본을 제대로 알고 가셔야 두고두고 편해요. 그래서 자본을 제가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진도 좀 자본이 마지막에 배우거든요. 끝까지 좀 초심을 잊지 말고 끝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알죠? 처음에 이렇게 결심했다가 몇 번은 열심히 하다가 그 뒤에 흐지부지 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잊지 말고 끝까지 똑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 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이런 시험들이 길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길게 공부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수험생으로서 좋은 거거든요. 어떤 걸 이해하면 되냐면 달리기를 할 때 100m 달리기 하는 게 아니라 마라톤을 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라톤은 꾸준하게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완주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처음에 이 회계원리 강의 들을 때부터 처음에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은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 막 강의 막 뚫어지게 보고 있잖아. 그거를 끝까지 열심히 저도 끝까지 중요한 내용 가르칠 거거든요. 앞에만 중요한 거 아니야. 뒤에 가면 더 중요한 것들 배울 거기 때문에 제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꾸준하게 그렇게 공부를 해줘야 여러분 좋다는 걸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0장 자본편입니다. 거기까지 배우면 자산과 부채, 자본을 다 배웠으니까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3가지를 다 배운 겁니다.
그다음 11장 제목을 보니까 수익과 비용이라고 돼 있지. 여러분, 수익과 비용이라는 건 회계 올릴 때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요. 중급 회계 때 가면 더 자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배우다 보면 수익과 비용이 느낌이 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다음 12장에 재무제표 작성이라고 돼 있어. 요거야. 재무제표 작성하는 걸 그 회계원리에서 배웠던 걸 뭐라고 나 종합 문제로 푸는 거야. 그냥 뭐라고 총정리하는 챕터야. 12장. 그래서 제가 12장은 강의를 저걸로 한다. 공개 강의. 12장 강의를 공개 강의로 촬영해서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여러분 들을 수 있게 올려놨어.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실 때마다 이건 제가 요 정규 강의에서는 강의 안 하고요. 여러분들 공개 강의에 올릴 테니까 요 12장 재무제표 작성에 대해서 연습을 하시고 모르시는 게 있으면 그 공개 강의를 참조하셔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2장은 그렇게 할 거고요. 13장입니다. 13장의 현금흐름표가 요 재무제표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야. 그런데 현금흐름표는 중급회계 때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제가 여기서는 간단하게 현금흐름표는 이런 거다라고 여러분한테 소개해주고 여러분이 현금흐름표에 대해서 느낌 잡을 수 있게만 해드릴 거고 자세하게 배우는 건 중급회계 때 배운다. 아셨죠? 마지막 14장이 재무제표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강의하는 챕터가 아니고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 그리고 그 재무 분석에는 여러 가지 비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이 재무관리라는 과목을 배우시면 재무관리에서도 배우는 거고 회계학 공부할 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읽어보시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읽어봐도 충분합니다. 필요하실 때 혼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회계원리 교재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운다고 알고 계시고 앞에서부터 하나씩 배워 나갈 거고요. 오늘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기 때문에 서브노트에 있는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좀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서브노트 보세요. 2페이지에 여기까지 정리됐죠, 여러분?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요 서브노트의 요 밑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 있어. 장부를 기록하는 이유 해가지고 관리 목적, 세무 목적, 보고 목적 이런 말 써 있다. 확인하세요. 자, 제가 이제 회계학을 가르치면서 여러분한테 장부 기록하는 걸 가르칠 거야. 이제 복식부기. 좀 이따 나올 건데 뭐 차변, 대변 이런 말 하면서 이제 분계도 하고 뭐 총계정원장에 전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할 거야. 이제 지겹게 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처음 배우면서 낯설잖아. 낯선데 이거 왜 해야 되지? 왜 장부 기록을 해야 돼? 이거부터 알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여러분 요 세 가지가 적혀 있는데 여기에다 좀 별표 하실래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요 관리 목적이나 세무 목적이라는 건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야. 그런데 회계학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요 보고 목적 때문에 이 장부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왜 우리가 보고 목적으로 장부 기록하느냐 이런 걸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하거든. 근데 이제 이 얘기부터 하자. 이 관리 목적이라는 건 이런 얘기야. 우리가 장부 기록하는 이유가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도대체 지금 상태가 어떻고 1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수익과 비용이 어떻게 발생해서 얼마 정도 이익이 날 것 같으냐 이런 거 알아야 되겠어, 모르야 되겠어. 그 운영하는 사람이 알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관리 매니지먼트 하려면 장부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여러분 집에서도요, 어머니가 만약에 현금 관리를 철저하게 하실 분들은 가계부 쓰잖아. 가계부를 기록해야만 한 달 동안 무엇을 얼마나 돈을 썼는지, 얼마가 돈이 들어와서 얼마가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잖아. 기록을 안 하면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리하려면 장부 기록하는구나 이런 느낌 잡는 거야. 그다음 세무 목적이라는 게 아까 우리 배워야 될 과목 중에 세법, 세무회계 이런 과목이 있잖아. 그래서 세법과 세무회계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뭐 법인세 계산, 부가가치세 계산, 뭐 소득세 계산 이런 건데 그런 세금 계산을 하려면 장부 기록이 되어 있어야만 숫자가 나오니까 그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세금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는 다 여러분이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근데 요 세 번째
보고 목적 이거를 여러분한테 이제 납득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서브노트에 보면은 요 다음에 이렇게 제가 사례라고 해서 호프집 써 있을 거고요. 자금 조달, 뭐 임대차 계약 이런 말 써 있을 거야. 제가 이제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다 예를 적을 거거든. 그거를 제가 설명 다 하면 여러분들이 다 듣고 나서 필기해. 자, 이렇게 적을 거예요. 여기다가 적을 건데 T자 그려서 적을 건데 이렇게 적으면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 서브노트에다가 그거 적으면 돼. 자, 설명을 좀 할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갑.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호프집을 하고 싶은 거야. 맥주집. 제가 그러니까 뭐 학생들 만나다 보니까 자기가 결국에는 뭘 하고 싶다. 뭐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거 나중에 노후 생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건물주 되고 싶은 거 아니야? 건물주 되면 그냥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 다 하고 있잖아, 우리 지금. 우리 건물주를 제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도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냥 지금 여러분들 예를 들기 위해서 여러분 호프집 잘 가니까 호프집을 내가 만들고 싶다. 호프집 운영하고 싶어.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비즈니스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호프집이든 PC방이든 뭐든 여러분이 자주 가는 그런 가게 뭐 식당이든 뭐 병원이든 뭘 하려고 하든 간에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해. 뭐 돈이 있어야 비즈니스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는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자금 조달. 그런데 갑이라는 친구가 호프집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돈을 조달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냥 은행 가서 저 비즈니스 할 거예요. 사업 계획이 이렇습니다. 돈 빌려주세요. 한번 해봐. 빌려주나?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에서 그냥 무작정 돈 빌리는 게 되지 않습니다. 은행은 돈 빌리러 가면 제일 먼저 임할 거네요. 담보. 은행들은 담보 대출을 하려고 그래. 담보 대출. 뭔가 부동산을 담보로 잡거나 안 그러면 돈 안 빌려줘. 신용으로 잘 안 빌려줘. 그리고 신용이 아주 좋아야만 빌려주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갑이라는 친구가 호프집을 하는데 뭐 돈을 조달할 데가 없는데 아버지를 찾아간 거야. 아버지한테 나 공부는 글렀고 호프집이나 좀 해서 돈 좀 벌어보려고 하니까 좀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상속해야 될 재산 있는데 미리 좀 나한테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러면 아버지가 알았다. 현금 3억을 줄 테니 이거 가지고 한번 호프집 한번 해봐. 그러면 이렇게 갑이 3억을 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출발했을 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자본금이라고 좀 부를 수 있는데 배울 거야. 그리고 제가 왜 현금을 이쪽에 적는지 자본금을 이쪽에 적는지 이유가 있는 건데 배울 거야. 아직 안 배운 거야. 그냥 편하게 봐. 이렇게 T자 그렸을 때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인데 이 왼쪽을 책에 나중에 보면 차변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를 건데 다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편하게. 그래서 현금 3억을 가지고 출발했을 때 자본금 3억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 우리가. 그럼 느낌만 잘 봐봐. 느낌을 잡으면 이쪽이 3억일 때 이쪽 합계야. 합계가 3억이고 이쪽도 합계가 3억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양쪽이 똑같잖아?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책에 나와. 지금 적을 필요 없는 거야. 대차 평균의 원리. 대차 평균의 원리.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나올 거니까. 아무튼 지금 편하게 들어. 그럼 이 갑이 이렇게 이제 3억 가지고 출발했는데 자 이제 뭐 해야 될까? 현금 3억이 생겼어. 뭐 해야 되겠어? 호프집 하려면 건물부터 구해야지. 호프집 할 장소. 그런데 3억 가지고는 어떤 건물을 취득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지금 서울 시내에서 3억 갖고 살 수 있는 건물이 어디 있어? 너무 돈이 부족하지. 그러면 대부분 뭘 하냐? 임대차. 여러분 임대차 계약이란 말 들어봤지? 건물주랑 만나서 내가 요 장소를 빌릴 테니까 빌려주세요. 월세 낼게요. 이렇게 이제 임대차 계약하는 거야. 근데 임대차 계약하면 이런 말 알아? 우리 이제 집에 살 때 월세 사느냐, 전세 사느냐 이런 말 들어봤지? 월세, 전세. 전세는 보증금 내고 나중에 그 돈 돌려받는 거고 월세는 매달 그냥 그 사는 돈을 내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의 건물 빌리면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런 상가 건물들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보통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갑이 건물을 구하러 갔더니 보증금 이제 그 건물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내는 보증금을 임차 보증금 여러분들 지금 거기 써 있다. 서브노트에 보면 표처럼 맨 밑에 임차 보증금이라고 제가 표에 만들어 드렸어. 임차 보증금이 건물 빌리는 사람이 낸 돈을 표시할 때 쓰는 이름이고 건물주 그 집주인은 임대보증금을 받았다고 쓰는 거야. 거기 써 있지만 임대보증금은 부채라고 써 있는데 제가 자산 부채 다 가르쳐 줄 거야. 그냥 써 있으니까 그렇게 보세요 일단은. 그러면 잘 봐. 임차 보증금을 2억을 내면 현금이 얼마로 줄겠어? 보증금 낸 돈이 2억이니까 현금이 얼마로 줄겠냐고. 갑 입장에서 1억으로 줄겠지. 2억이 건물주한테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이 2억이란 돈은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야. 그래서 여기 자산에 적는데 뭐 이런 걸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두 개 더하니까 3억이야. 이쪽 그대로 3억이야. 느낌을 잡으면 돼. 그다음 이제 건물을 빌렸잖아. 건물을 빌렸으면 그 건물에 호프집 할 수 있게 뭐 해야 되겠어? 인테리어, 각종 직기 비품을 설치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린 그런 걸 이제 비품이라 그래. 이런 단어 배워. 나와 이제 책에. 비품인데 이런 인테리어 하는데 돈이 1억 이상 들어간다. 근데 1억만 들어갔다고 하자. 이런 인테리어 하는데 1억이 들어갔어. 그럼 1억의 돈을 써버렸잖아. 현금이 0되지. 없어. 그럼 갑이 호프집을 하면서 3억이면 호프집을 다 할 줄 알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야 될까? 호프집을 하기 위해서 잘 들어.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해야 돼. 추가적인 자금 조달. 자기 돈만 갖고 안 되니까 자금 조달하는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은행 가서 돈을 빌릴 수가 있고 아니면 동업할 사람을 구해가지고 출자를 받으면 되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어? 은행 가서 돈을 빌리든지 자기랑 같이 사업을 동업할 사람을 구해서 출자 받든지 그렇게 출자를 받으면 요 자본금이 일어나는 거야. 자본금. 그리고 요 돈을 빌려오면 그건 부채라고 해서 차입금이 생기는 건데 그냥 지금 여러분 편하게 지금 느낌 잡는 거야. 느낌.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건데 지금 그냥 이런 흐름이구나 라는 걸 좀 느끼는 거야. 그럼 먼저 은행, 금융기관에서 돈 빌리는 거. 그 다음에 출자 받는 걸 주주라고 그래. 주주한테 출자 받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다른 주주를 구하는 거지. 그래서 아는 친구, 이 갑이 아는 친구한테 야 나랑 동업하자. 그래서 출자를 받았는데 1억이란 돈을 너 출자 받았어. 그 다음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린 게 차입금이라고 하죠. 차입금? 1억을 빌렸어 은행에서. 그럼 봐봐라. 1억에 돈을 빌렸고 1억을 출자 받았으면 현금이 2억이 더 생기는 거야. 그럼 드디어 요 2억이란 돈이 더 생겼으니까 이 돈 가지고 나머지 호프집을 꾸미는 작업, 원재료를 사오는 거, 그다음 맥주도 사와야 되고 팔아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되고 그런 돈을 쓰는 거죠. 그런 돈 쓰면 이제 드디어 장사 시작하게 되면 고객들이 와서 맥주를 팔아줄 거니까 그게 매출액이야. 매출액이 발생하고 원가가 들어가고 이익이 나면 이런 게 굴러가는 거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여러분 이제 느낌은 좀 잡았지. 근데 제가 이렇게 적어줄 때 여기 봐라 이제 합계가 이쪽 더하면 얼마가 돼? 5억이 되죠. 이쪽 더하니까 1억에다가 이게 4억이니까 5억이 되죠. 자, 이 느낌만 잡아. 양쪽이 똑같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회계 원리가 끝날 때까지 나중에 중급 회계까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왼쪽과 오른쪽이 금액이 똑같을 거란 얘기야. 왼쪽과 오른쪽의 합계 금액이 동일할 거다. 이런 걸 계속 가르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걸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하는데 지금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드렸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저렇게 양쪽은 일치하게 되는구나를 여러분 좀 알게 된 거죠. 이 정도 느낌 잡으시고요. 자, 이렇게 거래들이 발생합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예로 들은 건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은 거고 실제 현실에서는 훨씬 더 많은 거래들이 있죠.
그러면 기업들은 이런 거래들이 발생했을 때 장부 기록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장부 기록을 하는 이유는 이쪽으로 오면 관리 목적, 그다음에 세무 목적 있다고 했는데 그럼 보고 목적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보고 목적. 자, 보고 목적이란 게 뭐냐면 갑이 이렇게 회사를 했을 때 자, 은행에서 돈 빌려줬지 얼마? 1억. 그다음에 주주 친구가 1억 투자했지. 이런 걸 이 사람들 뭐라고 한다? 주주라고 그래. 이 사람 뭐라고 그래? 채권자 그래. 주주와 채권자. 주주와 채권자들은 그 회사 내가 돈 넣었는데 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 안 알고 싶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 내가 내 돈을 투자했는데 거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알려주려는 게 보고 목적이야.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그 회사에 투자해주는 주주나 채권자들에게 보고를 해줘야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라는 과목이 그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인 주주나 채권자들에게 우리가 배울 재무제표라는 양식의 보고자료,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그러려고 장부 기록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만들려면 장부 기록을 안 하면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보고 목적을 달성하려면 우리는 장부 기록을 반드시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야, 너 회계 원리 배우는데 뭐 배우는 거야? 복식북이래. 복식북이. 장부 기록하는 거 배운대. 그래? 왜 장부 기록해? 왜 복식북이 하는 거야? 대답을 잘해야 돼. 보고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도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보고하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도 돼.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만들려면 장부 기록을 해야만 해. 라고 친구한테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다음 서브노트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제 호프집 사례를 말씀드렸고 자금 조달하려면 뭔지 알았지?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면 자금을 조달해야 되고 그 회사에 자금을 조달해 투자해 주는 사람이 주주가 있고 채권자가 있고 이런 말을 좀 이해하면 돼. 그다음 임대차 계약이라는 걸 예로 들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건물주가 임대인이고 집 빌린 사람이 임차인인데 우리가 보증금을 얼마 냈다 그러면 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야. 돌려받는 돈이고 월세가 이제 내면 끝인데 보증금은 건물주 입장에서 받았을 때 나중에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부채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돈 낸 거 나중에 돌려받을 거니까 임차 보증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희 지금 나무학원이 있는 이 건물이 종로 대로변에 있습니다. 종강역 옆에 있죠, 저희. 이 건물이 임차료가 비싸요. 그리고 임대 보증금도 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 대로변에 이 건물 임차 보증금이 지금 저도 모르는데 저희가 처음에 냈을 때 한 30억, 40억까지 한 3, 40억 될 거예요. 40억이라고 치죠. 40억을 이 건물주한테 보증금을 냈다면 그게 저희한테는 자산이야. 나중에 돌려받을 거니까. 그리고 저희가 월세를 내는데 임대료, 임차료. 저희가 이 건물 여러 층 빌렸어요. 나중에 와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이 건물에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는 학생이 한 1,000명 있어요. 1,000명. 독서실도 있고. 그래서 이거 다 빌려가지고 저희가 임차료를 내면 한 달에 임차료가 3억 이상 나갈걸요? 제가 직접 안 내서 잘 모르지만. 그래서 3억이면 1년이면 얼마야? 12달이니까 36억이야. 한 40억 되는 거야. 그만큼을 임차료로 내고 있는데 그 임차료는 내면 다시 돌려받는 돈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비용이라고 하고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료 받은 걸 수익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단어에 대해서 좀 알아가시면 됩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이라서 여러분들 회계하기 어렵다는 말을 좀 들어봤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 직접 경험을 못한 걸 간접 경험으로 배우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거다. 제가 얘기했죠, 오늘. 낯설다라는 말과 어렵다는 말을 구분하세요. 여러분이 회계학을 지금 어렵게 느끼신다면 낯선 겁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낯선 거예요. 그래서
자주 하게 되면 잘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대학 들어갈 때 아까 제가 1990년에 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1990년에 합격했을 때 저는 재수 안 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갔는데 그 선배들이 저한테 야, 경영학과 들어오면 회계학이라는 걸 배울 텐데 회계 원리 너 F 맞을 거야. 굉장히 어려워. 뭐 이렇게 말하는 거 겁주는 거야 막. 그래서 제가 아니 회계 원리가 뭐가 그렇게 어렵길래 선배들이 저렇게 난리를 칠까? 그래서 예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990년 1월 달에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회계 원리 책을 샀습니다. 근데 그때 회계 원리 책이 없었어. 하도 오래전이라서 그때는 3급 부기 3급 부기 책이 회계 원리 책이었어. 그때 당시에 지금 다 회계 원리라고 하고. 그래서 3급 부기 책을 샀다? 그래서 제가 읽었어. 그 책이 지금 저 여러분이 보고 있는 회계 원리 책이랑 두께가 뭐 거의 유사했는데 그거 이거보다 좀 얇았는데 그 책도 제가 지금도 기억해. 책을 읽다가 27페이지인가? 하여튼 좀 읽었어. 한 27페이지까지 딱 막히는 거야. 그게 어느 부분인지 제가 일장 가리킬 때 알려드릴게요. 제가 혼자 책 읽다가 딱 막혀가지고 여기서부터 못 읽겠다. 뭐 읽어도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그렇게 나와요. 너 진짜로 야 이래서 어렵다고 하는구나. 혼자 책을 못 읽겠는 거야 끝까지. 그래서 안 되겠다. 2월 달에 1990년 2월 달에 제가 종로에 그때 당시에 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회계 원리라고 안 하고 3급 부기 한 달 강좌였는데 제가 그걸 들었죠. 한 달 동안. 근데 학원 강의 들으니까 친절하게 알려주잖아요. 왜 그런지 막 들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회계 원리 알게 됐죠. 어느 정도 완전하게 알게 된 게 아니라 그래서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저는 고대 입학했을 때 1학년 1학기 때 첫 학기 때 회계 원리 수업을 들었는데 A 플러스 맞았습니다. 예습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후배들한테 제발 학교에서 회계 원리 수업 듣기 전에 이 학원에서 이 강의 온라인 강의로 신청하면 금방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로 회계 원리 듣고 대학 교수님 수업 들으면 훨씬 좋다. 이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잖아요.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얘기해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게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거예요. 낯선 거. 근데 저는 그때 1학년 1학기 때 회계원리 A뿔 맞고 나 진짜 회계학 잘하는구나 이제는 이렇게 착각했다. 근데 여름 방학 때 그 중급회계 그 다음 학기가 이제 2학기인데 원래 1학년 2학기 때 중급회계 안 들어. 중급회계는 2학년 과목이었어.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럴 거야 아마. 근데 그때 대학 교수님 저 이만우 교수님 제 지도 교수님 대학원 때 그분이 절 꼬셨어. 야 너 회계원리 잘하던데 중급회계 1학년이 들으면 학점을 한 등급 올려줄게. 진짜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B를 맞으면 A 줄게. C를 맞으면 B를 줄게. 1학년이 들으면 1학년 2학기 때 그 얘기를 듣고 중급회계를 2학기 때 신청한 학생이 그 1학년을 통틀어서 2명이었어요. 2명. 그 2명이 저하고 이상인이라고 제 친구인데 같은 고대 경영학과 B반. 그리고 이상인이라고 요즘에 잘 모르죠. 저랑 같이 대학교 입학해서 공부하다가 연예계로 해서 KBS 슈퍼 탤런트 하고 나서 뭐 파랑새는 있다에도 잠깐 출연했고 드림팀이라고 옛날에 그런 주말 일요일에 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그 연예 프로그램에 아주 운동 잘하는 무술인으로서 나와가지고 그 친구가 제 친구예요. 지금도 만나고 있고. 근데 그 이상이라는 친구, 그 친구랑 저랑 둘이 딱 2학기 때 교수님 말 듣고 중급회계 신청한 거야. 제가 그래서 그 신청하고 나서 회계 원리도 예습했기 때문에 내가 잘했으니까 중급회계도 미리 여름방학 때 학원 강의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종로에 2달 과정인데 중급회계가 그때 새벽반 아침 6시 40분에 시작해서 8시 몇 분에 끝나는 건데 오전에만 하는 거야. 직장인들 출근하기 전에 듣는 그런 과정이었어. 그때 당시에. 그때 온라인 강의 없던 시절이야. 그러니까 다 오프라인으로 와서 들어야 되니까 그런 강좌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무리해서 신청했죠. 제가 욕심에 아침에 새벽에 가서 듣고 수업 들은 다음에 친구들하고 낮에 놀아야지.
1학년 때 놀아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그 학원 2달 등록해 놓고 돈 내놓고 3번인가 가고 아침에 가서 듣기 시작했는데 중급회계가 앞부분이 좀 지겨운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중급회계 수업 들으면 알게 될 겁니다. 앞부분이 좀 개념 얘기하기 때문에 졸려. 근데 그때 가르친 선생님이 좀 졸리게 가르치고 이거 제가 의지가 없었죠. 그리고 제가 자는데 안 깨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3일째 갔는데 계속 제가 잤어 그냥. 그러니까 왜 가는지 모르겠는 거지 내가.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친구들이 강원도에 놀러 가자는 거야 MT를. 근데 그게 월화수목금 평일에 계속 하던 강좌였거든.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한테 야 나 새벽반으로 중급회계 수업 들어야 돼. 이 말을 못 하겠잖아요. 애들한테 듣는다고 말도 안 하고 난 혼자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놀러 갔죠 강원도에 며칠. 그러고 갔다 와서 그 뒤로 안 갔습니다 학원을. 그래서 2달 동안 신나게 놀았어요. 1학년 여러분 후회 안 합니다. 신나게 놀았어. 근데 놀고 났더니 회계원리 1학기 때 공부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제. 다 잊어버렸어 거의. 그런데 중급회계를 그때 당시에 한국 책도 아니고요. 원서 키소 책이라고 있어요. 미국의 중급회계 키소라고 여러분 뭐 대학에서 원서로 가르치면 키소 중급회계 책 배우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 키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으로 강의하는 거야. 그 이만 교수님이. 근데 가뜩이나 모르겠는데 영어로 돼 있지 뭐 해석도 잘 안 되지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정말 힘들게 이걸 왜 신청했나 드랍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됐는데 자존심에서 드랍 못하고 정말 힘들었고요. 제가 그때 회계학을 싫어하게 됐어요. 1학년 1학기 때 정말 회계를 좋아했는데 2학기 때 회계학을 싫어하게 되면서 정말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숙제만 꾸역꾸역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제가 그때 학점을 B 받았어. B. 그 말은 C였다는 얘기지. 한 등급 올려주셨으니까. 그래서 잘 못했어요. 근데 통과는 했어요. 그리고 회계학을 안 하게 됐죠. 2학년 1학기 때 제가 이제 군대를 안 가고 계속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회계 성불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고시반에 들어가야 돼요. 고려대학교 고시반 이름이 정진초라고 있는데 그 정진초에 들어가려고 시험 봤어요. 입시일 시험. 2학년 여름방학 때 처참하게 떨어졌죠. 문제를 받았는데 입실 시험 모르겠는 거야. 내가 중급회계 공부를 워낙 안 했으니까 그냥 봤는데 그래서 나 진짜 회계학 모르는구나.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어서 2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 2학년 때 겨울방학 때 다시 중급회계를 학원 강의를 듣습니다. 그때 진짜 의지가 있었으니까 열심히 들었어. 그리고 그때 많은 걸 깨닫게 됐어. 야, 내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진짜 회계학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그때 다시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3학년 1학기 때 학교에서 고급 회계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가르치셨던 정규원 교수님이라고 지금 고대 세종 캠퍼스 교수님하고 계시는 분이 회계사 시험 붙자마자 강의하는 거라서 굉장히 잘 가르쳐 주셨어요. 고급 회계를 잘 배워서 제가 그분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회계학 실력이 더 올라갔고 그렇게 회계를 잘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회계사 1차 시험 봤거든. 4학년 1학기 때 떨어졌어.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 1년 더 했죠. 대학원 들어가서 1학기 때 회계사 1차 시험 봐서 최종 합격 1차 합격하고 같은 해에 2차까지 동차 합격해서 저는 2차 시험은 한 번만 보고 최종 합격했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계학이 어렵다는 건 절대로 어려워서가 아니라 낯설기 때문입니다. 저도 낯설었을 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익숙하게 되면서 이것처럼 쉬운 게 없고 클리어해. 아주 좋단 말이지. 여러분들 제가 회계원리 책에 이번에 뭐 하나 읽을 거리 하나 넣어드렸는데 페이지를 좀 펴보시면 몇 페이지냐면은 61페이지 펴보세요. 책 61페이지 보시면 제가 루카 파치올리라는 이 회계학에서 이 복식부기 원리가 문헌상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책이 요 루카 파치올리가 쓰신 책이래요. 그래서 이 루카 파치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읽어봐. 오늘 읽어보시면 수학자야. 그러니까 이 회계학은요 산수 잘하는 사람들이 좀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이 저한테 선생님 제가 회계사 공부하는데 이 적성에 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너 고등학교 때 수학 좋아했어? 근데 수학이라는 게 어려운 수학 아니야. 답 나오는 거 좋아하면 돼. 내가 풀었을 때 이렇게 클리어하게 답이 나오는 이런 과정을 통하면 이게 답이구나라는 걸 아는 게 재밌었던, 정답이 나오는 게 재밌었던 그런 친구라면 회계학 좋아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전 정답 없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막 이렇게 뭐 문제 내면 썰 풀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막 이게 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고, 클리어하게 이게 답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답이야. 나중에 세법 배우시면 세법도 그렇습니다. 세금 계산이 딱 되거든요. 자료가 나오면 이렇게 계산해서 이 금액이야 라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학생들이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 적성이 좀 있는 겁니다. 본인의 적성을 잘 확인하셔서 이 공부를 할지 말지를 잘 결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경험 못한 거를 간접 경험하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배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책에서 부단하게 예제나 연습 문제 이런 거 풀어드리고 가르쳐드리면 연습을 해. 부단하게 연습을 하면 익숙해지는 거야. 그럼 회계학이 쉬워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천 학문이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경험이 우리가 직접 회사 가서 장부 기록하고 올 수 없으니까 책을 통해서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책을 통해서 연습할 때 제발 연습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풀어야 된다 이거야. 풀어야 된다. 여러분 책에 있는 예제와 연습 문제, 수학 공부랑 똑같아. 수학도 문제 풀어야 되잖아. 문제 막 풀면 실력이 올라가잖아. 똑같아. 그리고 우리가 회계학 문제 읽을 때 문제 자료를 볼 때 말이야, 그 회사 회계 담당자라고 생각하고 읽으란 얘기야.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거래라는 게 입장에 따라서 반대 입장일 수 있거든.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사가, 잘 들어, 은행에서 돈을 빌려, 현금을 빌려. 물어볼게. 그 회사에 현금이 들어온 거야, 나간 거야? 라고 말할 때 은행 입장으로 보면 은행은 현금이 나간 거야. 그 회사는 현금이 들어온 거야. 우린 누구 입장에서 장부 기록하느냐? 그 회사 입장에서 장부 기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회사의 담당자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읽어야, 이게 회사로 현금이 들어온 거구나, 회사에서 현금이 나간 거구나, 이런 판단을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인드를 잡고 회계학 공부하라고 제가 적어드렸고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적어드렸는데, 여러분 서브노트에는 이게 16회라고 안 돼 있을 거야. 14회라고 돼 있을 거야. 제가 보강을 하거든. 원래 회계원리 강의 14회에서 다 못 끝내기 때문에 보강을 해서 한 16번 수업할 건데요. 16번 수업이라는 게 한 번 할 때 한 4시간 합니다. 그래서 저게 4시간 수업하면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1시간 10분, 20분 정도 수업하고 쉬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한 3타임을 해. 그럼 16번이면 곱해보시면 48강이야. 그 정도의 어떤 회계원리 강의가 여러분들 촬영될 거고 여러분들 제공될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 정도 강의를 열심히 보시는 거다. 그리고 제가 그 과정에서 2회 정도만 예습을 요구할 거고요. 예습하라고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수업 듣고 나서 복습만 잘 하시면 돼요. 복습. 뭐 결석하지 말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동영상 강의로 보고 계시니까 제발 동영상 강의 보시면서 딴짓하지 마. 좀 공부할 때는 집중하고 수업 잘 들은 다음에 연습도 하고 그렇게 재밌게 들어. 복습이 중요해. 그리고 복습은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무조건 문제 풀어야 돼. 그래서 문제 풀면서 직접 손으로 풀어야 머릿속에 남게 된다는 거. 여러분 수학 공부할 때 그렇게 했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질문은요, 오프라인으로 수업 들으면 저한테 쉬는 시간에 질문하면 되는데, 저 회계원리 강의는 여러분이 동영상으로 지금 보고 계시니까 저 게시판, 저 학습 Q&A에 가면 제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질문 올리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회계원리 수업 다 듣고 나서 이제 더 공부하시고 회계사, 세무사를 공부할 마음 먹으시면 저희 학원에 종합반이 있어요. 그래서 회계사 종합반, 세무사 종합반 이런 거 들으러 오실 텐데, 그 들으러 오시면 저랑 같이 강의실에서 만나실 때가 있을 거고, 그때 오프라인으로 수업 들으시면 쉬는 시간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리엔테이션이었어요. 오리엔테이션. 이제 뭐 할 거냐면 1장부터 진도 나갈 건데,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 회계 기초 개념이라는 1장 내용이 나오는데,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1장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